오늘은 제가 궁금한 게 우리 네. 주변에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성격 문제인가요? 보통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는 네. 그 인간관계에서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거나 아니면 그 인간관계에서 되게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상처를 입는 거잖아요. 예. 성격적으로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새 뭐 MBTI나 이런 거를 통해서 성격을 많이 구분하기도 하지만 타고난 성격 자체가 인간관계에 별로 기대를 안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아, 예. 하나는 분열형 성격이라고 얘기를 해서 네. 관계에 별로 흥미도 없고 욕구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혼자 숫다라고 그러죠. 스스로 왕따처럼 그냥 내 방에서 그냥 혼자 조용히 있고 주변 관계에 아무런 그 관심이 없는 이런 분들이 이제 분열형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스키조이드 퍼스널리티라고 얘기를 하는 그룹들은 관계에 관심이 없어요. 반면에 관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 사람이랑 되게 친하고 싶은데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못 맺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회피성 성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런 분들은 인간관계를 잘 안 맺어요. 한 분은 아예 관심이 없어서 한 분은 두려우니까 관계를 아예 안 맺습니다. 근데 아예 마음의 공감세포 자체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는지, 저 사람이 상처를 입었는지 그것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마음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예. Theory of Mind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극단적으로 없는 집단이 이제 자폐 아동 같은 경우고 사이코패스도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근데 요새 같은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관계의 문제가 이제 비단 성격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직장 내 관계가 굉장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직장 내에는 주로 만나는 관계가 이제 예. 중간에 매개가 하나 생겼어요. 카톡, 메신저 이런 것들로 모든 업무 관계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러다가 조금 섭섭한 일이 생겨도 이거는 무슨 팀장님이 시켰는데 팀장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분한테 상처를 안 주고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 팀장님 이거 못하겠어요. 말투가 달라지잖아요. 팀장님 이건 못하겠어요. 팀장님이 하세요. 그럼 얼굴을 웃는 얼굴로 하면서 약간 부드럽게 얘기하면 넘어가잖아요. 근데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팀장님 이거는 못하겠어요. 그냥 그대로 읽으면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팀장님이 하세요. 말 컨텐츠만 들어가니까 예. 상처를 더 쉽게 입죠. 직장 내 인간관계는 그 메신저 안에 있는 글로 감정을 전달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모티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졌거든요. 예. 서로 오해가 많아졌고 안 그래도 내 말을 감정을 표현하기가 힘든데 달라진 인간관계 도구 안에서 표현하는 게 더 힘들어진 거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경험해 보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노인분들은 예.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거 뭐 요새 메타버스가 발달을 해서 젊은 사람들은 메타버스로라도 경험을 하라. 메타버스 같은 걸 통해서 일부 경험을 하고 실제 얼굴은 만나보지 않더라도 메타버스 안에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만나면 훨씬 낫겠죠. 예. 오프라인에서 만나기 이전에라도 온라인의 만남을 보조 도구로 계속 사용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일 거고요. 예. 두 번째 방법은 노인들의 경우는 오프라인을 자꾸 만나게 해야 돼요. 낮에 안전할 때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노인대학 같은 데서라도 만나게 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그냥 놔두면 실제 지금도 그 정신건강 클리닉에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악화되고 치매조차 악화돼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게 이제 메타버스가 돼서 보조도구로도 사용이 되겠지만 이거에만 의존하면 안 되는 게 예. 가상세계잖아요. 가상세계가 발달을 하면 이 안에서만 그냥 살고 바깥 세계로는 안 나오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아서 예. 그러면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도 있을 거거든요. 예. 그것만 조심하면 인간관계의 보조제로 사용하되 오프라인 만남도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근데 당장 만나기가 두렵고 만날 사람도 없다 그러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라도 가세요. 가서 주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음악을 듣고 미술을 보는 것도 그 간접적인 만남이잖아요. 주변에도 사람이 있고 그것도 인간관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일종의 예행 연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데를 일단 가는 것 자체가 네.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렇다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인간관계가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메타버스나 사람 많은 데 간다고 해서 뭐 뚜렷한 해결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는데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내 자존감의 근원은 주변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은 나한테 거울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거울이라는 거는 나의 모습을 반사시켜주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줘서 아, 내가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나 괜찮았구나 라는 감정을 나한테 줘서 나를 좀 뿌듯하게 만들어주는 게 거울의 역할인데, 예. 인생의 거울은 한두 명만 있어도 된대요. 옛날에 하와이 섬에 카우아이 섬이라고 있어요. 주라기 공원 찍은데 그 섬이 2차 대전 끝나고 한국 전쟁 끝나고 났더니 그 섬에 수많은 전쟁 고아와 그 다음에 빈민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심리학자들이 거기 모여서 연구를 했어요. 한 30년 동안 거기에 있던 고아들이 한 150명 되는 고아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나. 나중에 봤더니 그 중에서는 정말 마약에 빠지고 뭐 폭력에 빠지고 그냥 인생 전체를 그냥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들도 꽤 많았는데,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뭐 하버드 대학도 가고 뭐 상원의원도 되고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집중 분석했더니 인생에서 꼭 엄마가 아니더라도 꼭 아빠가 아니더라도 할머니든 아니면 고모든 아니면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명이 그 아이를 지켜봐주고 너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줬던 거울의 역할을 한 사람이 예. 한 명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 책들에 보면 인생 초년기 때 2살 전 되기 이전에 믿을 수 있는 나한테 100%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 한 사람만 있으면 예. 그 힘 가지고 평생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살 전이요. 네. 2살 전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주 베이직한 트러스트,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신뢰감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시기에 내가 100% 의존할 수 있는 상대가 있었다면 예. 평생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이를 키우는 책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는 학령기 이전의 아이들은 엄마의 감탄을 먹고 평생을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이야 그런 소리 못 들으시겠지만 우리 놀신께서 어릴 적에는 고개만 들어도 감탄을 받았어요. 야야야 고개 들었다. 그 다음에 또 감탄. 야 얘 한 바퀴 돌았다. 그 엄마의 감탄으로 살았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칭찬받을 필요 없어요. 인간관계 두려워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요. 예. 주변 사람들 모두한테 잘 보이려고 해. 그 사람들이 중에 나 하나라도 나를 비난하거나 삐죽거리고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느낌을 주면 그거에 불안해서 사람 만나길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내 주변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려고 인생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 생각을 하면 내 주변에 믿을 사람 한두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훨씬 마음이 좀 편해지실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한두 사람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요동쳤다면 그걸 반대로 네. 나를 지지해 줄 사람 한두 사람만 찾아라. 네. 그러면 인생이 좀 편해져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 지지해 주는 사람, 내 믿을 사람 한 사람, 두 사람만 있고, 결국 자존감의 근원 자체도 타인의 수용보다는 자기 자신의 수용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인간들은 누구나, 내 엄마도 내가 알아서 잘 살아주고 내가 떳떳하게 뿌듯하게 힘내서 일해줘야 엄마도 좋다 그러지, 엄마라고 다 좋은 엄마 아니잖아요. 하물며 직장이나 동료로서 만나는 사람들은 더 그럴 거거든요. 그분들 중에 근데 천성이 타고난 멘토 같은 분들이 있어요. 되게 인정 잘해주고 존중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데 동정이 아니고 그냥 내가 쓰러지면 자기가 되게 힘드니까 그냥 면피할까봐 그러는 팀장이 아니라 나를 존중해주는 마음을 기본으로 해서 얘기하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약간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나만 믿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 사람은 당신을 이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되게 많죠. 겉보기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한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요. 나를 지지해 줄 사람, 그 사람이 안정적이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를 최대한 존중해 주는 사람이죠. 존중해주는 사람. 나만 믿어. 내가 하려는 대로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100% 사기꾼일 거고요.
쉽게 말하면 존중한다는 건 무슨 예. 뜻이냐 하면 상대방의 놀심의 감정을 내가 인정해주고 화가 났건 우울했건 그거를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준 상태에서 그리고 분노 감정도 들을 준비가 돼 있고 다만 거기서 일어나고 극복할 때 본인이 선택한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예. 그거가 뭔지를 들어주고 같이 의논해주고 예. 그 본인이 선택한 방법대로 가게 뭐 약간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그것과 다르게 그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게 그게 좋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내가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네네네. 상대에게 네네.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 여기선 가치관의 문제예요. 교과서의 문제가 아니라 너나 잘 살아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건 예. 내가 건강하게 살고 제가 아까 외상후 성장 얘기를 하셨지만 예. 외상후 성장을 한 분들은 큰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닥쳐서 쓰러졌다가 일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입사원 뽑을 때 인턴을 뽑던 아니면 연구원을 뽑던 신입사원을 뽑고 나면 뭔 얘기도 안 했는데 이거 오늘 일한 거 틀렸어요 그랬는데 다음날 출근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리고 메시지 하나 날라오죠. 이 일은 나한테 안 맞는 일 같습니다. 그리고 안 나왔어. 이걸 흔히 그냥 농담 삼아 정신과 의사들은 마른 장작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회복력이 아주 많은 그룹들은 젖은 장작들이 있어요. 예. 전날 막 혼을 냈는데 일 못했다고. 근데 다음날 웃으면서 커피 2개 뽑아가지고 아이 팀장님께 이거 커피 드세요. 이런 친구들을 우린 좋아하잖아요. 예.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일이 틀려서 내가 혼내고 가리키면 혼은 나지만 그걸 고치려는 노력을 하고 쉽사리 쓰러지지 않고 다시 잘 마음의 빚을 툭툭 잘 털어내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회복력이 좋고 외상후 성장을 하는 사람들은 낙관적이에요. 비관적이지가 않아요. 원인 분석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원인 분석 능력. 실패했는데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우울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똑같은 거 다시 해도 똑같이 또 실패하죠. 예. 원인을 분석해서 아 요번에는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다음엔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수정도 기본적인 자존감이 바탕이 돼야 수정을 하니까. 예. 그러기 위해선 상대방의 공감 능력이 있어야죠. 자기 효능감도 있어야 되고요. 일에 대한 자신감은 몸에서도 출발을 하고 타고난 기술도 있지만 예. 마음에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여기 자기 효능감은 모든 영역에서 자기 효능감을 가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람은 잘하는 근육이 따로 있거든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했던 IQ 시험은 예. 산수, 수리 능력 그거를 주로 보는 거였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인간관계 지능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을 잘 쓰는 체육 지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 운동 지지리도 못하거든요. 저는 공을 써야 되는 운동은 정말 못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박세리 씨한테 이겨먹으려고 또는 현주엽 선수한테 이겨먹으려고 되겠습니까? 그래놓고 우울해진다? 당연히 우울해 자기 효능감을 가지는 건 좋은데 못하는 거 가지고 하지 말고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몸이건 또는 머리건 말이건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쪽을 좀 뾰족하게 만들어라. 그런 사람이 외상후 성장도 잘하고 회복력이 좋다. 그리고 이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쌓인 분들은 쉽게 포기하질 않아요. 예. 남들한테도 크게 기대 안 해요. 어차피 나도 바빠서 나도 남 크게 못 도와주거든요. 왜 남들은 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할 일을 충분히 해야 남들이 도와준다는 걸 알아요. 이제 텔레비에서 했던 슈퍼밴드도 누구누구 잘한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가서 보고 칭찬해 주잖아요. 예. 잘하기 시작을 하니까. 일단 무언가 내가 잘하는 걸 시작해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한데 아주 잘하지 않아도 돼요. 잘하려고 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그 다음엔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니까 네. 너무 도와주길 기대하지도 말고 네. 그러려면 사실은 좀 힘들거든요. 지치기도 할 거고 일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예. 물론 운이 좋아서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움직여도 이만큼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와중에 마음이 중간 서늘서늘하고 섭섭하고 슬플 때 그거를 극복하는 거 그게 유머예요. 유머. 이 유머는 네. 타인에게 던지는 그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유머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그 유머를 던지는 순간 자기가 미소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 우리 머리에 전두엽과 그 깊은 뇌를 이어주는 대상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예. 이게 사고의 전환을 하는 자리에 기어 시프팅 박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체의 다른 측면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유머가 해요. 나한테 기운을 주고 자 잠깐 재수 없었어 이제 기운 차리고 다시 해 라는 얘기를 던져주는 게 유머인 거죠. 사실 오늘 말씀해주신 얘기들을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매력적인 사람을 넘어서서 진짜 격이 다른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외상후 성장이라는 말은 그 반대되는 말이 외상후 스트레스잖아요. 예. 외상후 성장을 하는 분들은 인간이란 한 조직에 있어도 한 10cm 거리에서 정말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예. 그냥 10m 거리, 1m 거리에서 아이고 오늘 날씨 좋습니다만 하고 지내도 되는 관계가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 입사하고 처음 입학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랑 다 친하게 지내는 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상처도 훨씬 덜 입거든요. 두 번째는 나한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자존감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예. 내가 과거에 이만큼 했고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자신감도 이만큼 있고 이 자부심과 자신감을 합친 말이 자존감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행동과 타인의 말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잠시 실패를 하더라도 쉽게 좌절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 세상에는 불합리함이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해요. 우리 다 알거든요. 뭐 공정함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평등을 얘기하고 다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불합리한 면이 있거든요. 예. 이걸 인정하는 건 왜 중요하냐? 그래야 좌절하거나 분노에 휩싸이지 않고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 인생의 꿈이 재벌되는 건데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난 재벌이 안 되네. 이거는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예.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내가 오늘 할 일을 집중하는 거. 그게 외상후 성장을 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전달하고자 했던 게 저랑 뭐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뭐 1년 가까이 상담을 하고 이랬던 분들이 떠나갈 무렵에 제가 계속 전달하려는 게 계속 움직이자. 몸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여라. 당신이 혼자서 누군가한테 기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다시 일어나기 힘들다. 누군가 옆에서 동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들 중에 정말로 당신을 동정하고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전달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일단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만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보여드린 책에서는 저는 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계획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저는 계획표나 이 스마트폰에 있는 캘린더를 예. 일종의 제 보조 두뇌로 사용을 하거든요. 머릿속으로 모든 일정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제 일정을 합리적으로 정리해 놓고 각각의 일정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정리하고 예. 그리고 알람에 맞춰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거. 이거는 제가 제 인생을 살아가는 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 놀심이야 뭐 진작에 그러고 살고 계시는 분인 것 같은데 들으시는 분들 또 그분들의 친구분들도 이 시작 버튼, 내 인생의 루틴 이게 무기력해지는 일의 스타트 버튼이다라는 것을 좀 잊지 마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럼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놀심 잘생겼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